김문홍. 투투투. 어디선가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온 것 같다. 무슨 소리일까? 개슴츠레한 눈을 비벼본다. 투투투.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온다. 두 귀를 바짝 세워 소리의 행방을 좇는다. 휘청하는 느낌으로 봐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뭔가 무거움에 짓눌려 둔탁하게 허리를 꺾는 소리임이 분명하다. 최북은 숨을 죽인 채 다시 소리의 행방을 좇았다. 두 눈을 다시 비볐다. 시야가 좁아 보였다. 살며시 몸을 일으켜 호롱불을 켰다. 그제야 방 안의 물건들이 제각각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먼 발치에 수양딸 옥선의 몸체가 닿았다. 옥선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새우잠을 자고 있다. 그녀는 늘 그런 자세로 잠을 잤다. 어미 뱃속이 그리운 탓일까? 그렇지 않고서야 태반에 들어있을 때의 그 모습을 할 리 없다. 아비가 곁을 지키고 있어도 늘 외로움을 타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언제 한번 그녀 곁을 오롯이 지킨 적이나 있었던가. 낳고 길러준 것이 아니어도 엄연히 아비는 아비이다. 투투투, 투투투. 예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최북은 작은 봉창을 열어 흘낏 밖을 내다보았다. 희끗희끗한 여명이 마당 한쪽으로 기어들고 있었다. 어둠 위로 폭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선반 위에 보퉁이를 내렸다. 가지런히 쌓인 그림들이 드러났다. 가지런한 것을 보니 옥선의 온기를 받은 게 틀림없었다. 맨 밑바닥에 풍설이와 귀인이 오롯이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것 말고는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야.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그것 하나만을 호롱불 가까이 가 비춰보았다. 최북은 손바닥으로 그림을 쓱 더듬어 보았다. 뭔가 모를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림을 다시 찬찬히 훑어보았다. 눈보라 몰아치는 밤길을 헤치고 가는 사람이 둘이다. 눈발 속의 어둑한 풍경이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병풍처럼 우뚝 솟은 산의 위세가 화면을 압도하고 있다. 세찬 눈바람 속에 갇힌 나뭇가지들은 금방이라도 휘어져 부러질 듯 산 쪽을 향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다. 눈 덮인 산의 우람한 기세가 으름장을 놓는다. 다 놓은 그 양반도 이 그림 하나는 건질만 하다고 했었지. 최북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설야행 속에는 단 두 사람뿐이다. 나그네와 시동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기세등등한 산의 위용과 산발한 나뭇가지들, 어둠을 들쑤시는 바람소리와 눈발이 세상을 온통 집어삼킬 듯하다. 나그네는 필시 나일 텐데 저 시동의 정체는 뭔가. 옥선을 눈밭에서 얻은 후였다면 시동 대신에 옥선을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지 알 길이 없다. 저 나그네가 나라면 무엇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것일까? 최북은 누가 들을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그네는 그림다운 그림 하나를 얻기 위해 눈보라 같은 세상을 헤쳐가는 최북 자신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도대체 그림다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단온의 말대로라면
혼이 들어간 그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얄팍한 감성으로 그린 손끝 재주만이 아닌 혼과 지성이 스며있는 그림일지도 모른다. 그림 속의 검둥개는 그악스럽게 나그네를 향해 지저대고 있다. 글쎄 이놈이 제 주인도 몰라보고 지저대고 있구나. 그림다운 그림도 못 그리는 제 주인을 타박하고 멸시하는 뜻인지도 모른다. 그 그림은 당나라 시인 유장경의 시를 읽고 나서 그린 그림이었다. 날이 저물고 푸른 산은 아득한데 차가운 하늘 밑 시골집이 쓸쓸하네. 살인문 밖엔 개 짖는 소리 들리는데 눈보라치는 밤에 돌아가는 나그네. 투투투 투투투. 예의 그 둔탁한 소리가 다시 뒷곁에서 들려왔다. 최북은 문득 추위 속에 얼어붙은 기억의 실마리를 놓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고 보니 저 풍경은 헛것이다. 먹물을 손에 덕지덕지 묻혀 자신이 그렸던 지두화 풍설야 귀인이 아니었던가. 눈보라치는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내는 곧 그 자신임이 분명하다. 자신은 그 누추한 오두막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검둥개 이놈까지 들어오지 마라 그악스럽게 지저대고 있다. 그래, 알았으니 이제 그만 짖어라. 그러지 않아도 집을 떠날 참이었다. 최북은 그림 보퉁이를 벽장 속에 넣어두고 옷 보퉁이를 챙겼다. 그림 속의 나그네는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놈의 검둥개는 아직 멀었다고 살인문 앞을 막고 있다. 그래, 그것은 확실하다. 단원의 말대로 지금까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은 모두 가짜고 헛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너무 비참해할까 봐 풍설야 귀인 하나만 거론해 억지로 지켜세운 것이 분명하다. 단원을 만난 것은 천둥벼락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쓰잘데없는 그림 몇 점 가진 채 여전히 깨춤이나 추고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주모 월양 때문이었다. 그녀가 사달만 내지 않았으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터였다. 남공철과 그림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월양이 오두막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에게 옷소매를 붙잡혀 주막에 들어섰다. 친구인 이단전과 최북을 따르는 남공철이 김홍도와 이미 불쾌하게 취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단원과 대면을 든 모양인지 활짝 웃었지만 최북은 어정쩡하게 술판에 끼어들었다. 김홍도가 남공철을 흘낏 본 뒤 말문을 열었다. 대제학 남유용 자제분한테서 이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게도 그림을 일별할 수 있는 호사를 주시려나 싶어 주모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단전이 최북의 그림 보퉁이를 낚고채 그림들을 펼쳐보였다. 궁산무인도, 메추라기와 조, 개, 기우도, 풍설야 귀인 등의 그림이 평상 위에 어지럽게 늘어섰다. 김홍도는 그림을 일별하더니 먼 산만 바라볼 뿐 묵묵부답이었다. 이단전이 그림들을 다시 매만지며 불쑥 물었다. 매 눈으로 보시기에 이놈 그림이 어떻습니까? 남공철도 애가 타는지 마른 입술을 혀로 죽이며 한마디 덧붙였다. 더하거나 덜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김홍도가 몇 번이고 최북의 눈치를 살폈다. 단원의 눈빛이 으슴푸레한 것으로 보아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김홍도가 주저없이 말문을 열었다. 곱깝겐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 풍설야 귀인 말고는 썩 내키지 않습니다. 이단전이 최북의 손등을 지그시 눌러 화를 가라앉히며 물었다.
뭐가 어떻게 빠지고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요? 예리한 감성은 있는데 냉철한 이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최북이 배시시 웃으며 단원의 품평에 찬물을 끼얹었다. 예리한 감성이 이성의 힘을 누를 수 있다는 걸 모르시나 본데. 김홍도 역시 굿비를 늦추지 않은 채 싸늘하게 되받았다. 감성이 너무 넘치면 객기로 떨어질 위험이 있죠. 이단전이 최북의 허리깨를 툭 치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래, 맞아. 네놈 그림엔 객기와 호언장담이 너무 넘쳐. 내 놈이 이제 보니 오늘 내 부하를 슬슬 부추길 낌새구나. 그림 한 장 그려 끼니를 구하고 슬쩍슬쩍 또 한 장 그려 술값으로 세마니 가치가 떨어지지 이놈아이. 최북을 사사하고 존경하는 남공철이 최북의 진면목을 슬쩍 죽혀서 왔다. 그걸 잘 다스려 조절만 한다면 낭만적 반항으로 승화될 수도 있죠. 김홍도는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았다. 최북의 비범한 기회가 간단없이 소모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예술이 이성적 사유와 도덕적 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을 땐 객기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단전이 최북의 눈치를 살폈다. 최북의 불끈하는 허세를 부려 좌중에 얼어붙은 기운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뭔가 사단이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한마디 불쑥 객기를 부렸다. 우리 단원 선생이 정확하게 잘 짚으셨네. 그래 맞아. 네놈 그림엔 쓰잘데없는 반항의 기질이 너무 넘쳐나. 최북이 벌떡 일어섰다. 김홍도를 빤히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런 젠장맞을. 그래서 날 보고 어쩌란 말이오? 김홍도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먼 산을 보며 말했다. 그건 우리 최 선생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제가 뭐라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북이 갑자기 좌중이 떠나가라 웃어젖혔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듯 냉랭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이 모두 가짜라 그 말이네. 김홍도가 최북의 손목을 잡아앉혔다. 한동안 최북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가슴 뛰는 것을 감지하는 양 귀를 기울였다. 최북의 화가 잦아들자 단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객기와 허세를 좀 줄이시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이성을 녹여 넣으라는 것이지요. 월양이 술 주전자를 들고 오다 싸늘한 낌새를 알아채고 그 자리에 멈칫섰다. 최북을 바라보는 그녀의 어깨가 한동안 들먹거렸다. 여차하면 그에게로 달려가 온몸을 감싸 안으며 울음보를 터뜨릴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최북이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술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최북은 그날 이후 몇 날을 곡기를 끊은 채 두문불출했다. 쌀자루를 가지고 온 주모 월양이 문고리를 흔들며 고함을 내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아비의 성미를 익히 알고 있는 옥선은 가슴속의 화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린 채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 이따금 방에서 투박한 머리로 툭툭 벽을 치는 소리만 간간히 새어나올 뿐이었다. 최북이 곡기를 끊은 지 벌써 사흘째였다. 최북은 벽장 안에서 그림 부퉁이를 꺼냈다. 방 안 여기저기 그림들을 어지럽게 펼쳤다. 그림 속의 곤충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메추라기가 휙 날아올라 자신의 머리를 콕콕 쪼아댔다. 개들이 옆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와 그의 사타구니 쪽으로 파고들어 군시렁거리는 것 같았다. 가짜, 가짜, 가짜. 그림 한 장 그려 밥 한 끼 때우고 또 한 장 그려 술 한 사발 얻어마시고. 도대체 내 놈 정체가 뭐냐? 객주집 여인네 앞에서 바지춤이나 벌린 값으로 그림 한 장 후딱 해치우고 도대체
니놈 정체가 뭐야? 헛것. 헛것만 줬다 신세 망치는 줄도 모르고. 최북은 밀려드는 부끄러움에 치를 떨었다.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었다. 그림 속의 모든 것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의 몸이고 마음이고 마구 쪼아댔다. 화끈한 기운이 온몸에 열꽃을 피웠다. 바람벽에 이마를 찧어댔다. 핏자국이 벽에 선연했다. 물려드는 부끄러움이 자신의 온몸을 짓이겨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지금까지 그린 내 그림들은 모두 헛것이고 가짜야. 최북은 방 안에 널려있는 그림들을 움켜쥐고 호롱불 가까이 들이댔다. 쌀자루를 가지고 왔던 주모 월양과 수양딸 옥선이 문을 따고 들이닥쳤다. 옥선이 뒤에서 최북의 온몸을 옥죄는 사이에 월양이 그림들을 챙겨 바깥으로 내뺐다. 월양이 불이 나게 살인문을 열고 냅다 주막을 향해 뛰었다. 최북이 이마를 천으로 둘러감은 채 옥선의 부축을 받은 채 일행이 앉아있는 평상으로 엉거주춤 다가왔다. 하얀 천 바깥으로 핏물이 섬뜩하게 번져나와 있었다. 옥선이 핏물에 몸서리를 치고 다시 천을 바꿔 감았다. 수양딸 옥선이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던 단원이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저 아이 눈매 참 곱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리한 통찰력이 엿보입니다. 월양이 단원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한마디 불쑥 건넸다. 아이고, 우리 단원 선생이 눈매 하나는 깊으시네요. 그러면 제 눈은 어떠신지요? 단원이 최북과 월양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슬쩍 농을 던졌다. 사랑이 가득한데 남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식을 듯 꺼져가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단전이 얼른 눈치를 채고 최북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여기 목석 같은 사내가 하나 있습죠? 그건 그렇고 주모가 이따위 녀석을 연모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월양은 선뜻 대답하지 않은 채 먼 산만 쳐다보았다. 이윽고 마음이 선 듯 푸념 같은 사설을 늘어놓았다. 한 예술가에 대한 연민이고 동정이지요. 내가 그 사람 빈자리를 차지한다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의 불평불만을 오롯이 받아줄 수도 있겠구나.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어 술만 마시는 그 사람의 말벗이라도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곁에서 다그친다면 그 사람이 후대에 좋은 그림 몇 점은 남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연민과 동정이 나도 모르게 사랑으로 바뀌었나 보지요. 남공철이 최북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농을 걸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분 우리 선생님 아닙니까? 이단전이 월양의 무안함을 감추어 주기라도 하듯 화제를 바꾸었다. 그렇다면 우리 재수씨께서 이놈이 지은 가을날의 감회라는 시에 곡조를 붙여 창이라도 한 가락 불러보시구려. 엎드려 절받기 아닌가요? 월양이 잠시 목청을 다듬더니 슬픔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소리로 가락을 읊었다. 백록 성변으로 지는 해가 기운다. 누런 잎 몇 그루 나무가 보이는 곳은 나의 집. 금년 8월에 맑은 서리가 일찍 내리니 울타리 국화는 마음을 일으켜 이미 꽃을 피웠네. 월양은 소리를 끝내자마자 다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한 뜸을 비워주던 바람소리가 다시 일행 속으로 잦아들었다. 모두들 그녀의 허한 마음을 읽어낸 듯 말이 없었다. 바람소리만이 그녀의 마음 여백을 대신하듯 구슬프게 울었다. 최북은 그녀의 옆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녀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자 자신의 마음도 처연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사랑이 가고 있었다. 이단전이 최북이 감고 있는 이마 위의 천을 흘낏 바라보며 주모에게 물었다. 주모, 글쎄 이놈이 왜 이런 야단 법석을 피웠답니까? 주모 월양이 최북의 눈치를 살피다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 단원 선생한테 한 방 먹은 게지요. 단원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한마디 거들었다. 내 기준으로만 그림들을 품평한 건 사과드리죠. 내 그림은 내 그림만의 개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최북 선생의 그림엔 또 그 나름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단지 좋은 솜씨가 후대에 어떻게 남을까 심히 걱정되어 그런 것뿐입니다. 단호는 말을 끝내고 흉하게 일그러져 있는 최북의 오른쪽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단전이 단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불쑥 말을 꺼냈다. 이놈 눈 한번 보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과 불쑥하는 반항기가 이 눈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단원이 호기심에 말꼬리를 붙잡았다. 사고가 아니라 그럼 자해한 것이란 말입니까? 개뿔도 모르는 양반들에게 시위한 것이나 다름없죠. 최북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짐짓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다. 흉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오른쪽 눈을 지그시 눌렀다. 악몽 같은 기억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다. 박대감의 천박한 얼굴의 기억이 눈두덩을 짓눌렀다. 몇 해 전 봄이었다. 아침나절에 평상 위에 앉아 옥선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화가 치밀 대로 치민 박대감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행패를 부렸다. 박대감 뒤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 셋이 시근덕거리고 있었다. 이북의 칠칠이, 이 그림이 이거 며칠 전에 보았던 그대로 아닌가? 산수화란 게 뭔가? 산이 있으면 필시 물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기 이 그림 속엔 없지 않은가? 여기서 한 발 더 물러나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았다. 대감날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이 산 말고는 죄다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리 눈엔 물이 안 보인단 말입니까? 최북이 산수화를 박대감의 코앞으로 들이밀며 냅다 소리쳤다. 박대감도 이에 지지 않겠다는 듯 한 발짝 다가서며 제법 아는 체를 했다. 어흐, 이놈이 이거 갈수록 태산이로구나. 산수화 하면 중국 걸 제일로 치는데 그래 그쪽 그림에도 물이 없더냐?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을 그리는 게 실경산수가 아닙니다. 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산천을 바라본 것입니다. 뭐이? 마음의 눈? 술주정뱅이 주제에 마음이나 제대로 있긴 한 것이냐? 대감날이 무릇 사람의 풍속도 중국 사람 풍속이 다르고 조선 사람 풍속이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산수의 형세도 중국과 조선이 서로 다른데 대감께서는 어찌 중국 산수 형세만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조선에서 잘나가는 겸재와 단원의 산수화에도 물이 있는데 니놈 그림엔 왜 그게 없느냐 이 말이다. 나리, 겸재는 겸재고 단원은 단원입니다. 난 조선 사람 최북입니다. 조선 사람은 마땅히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곁에서 보다 못한 옥선이 앞으로 나서며 한마디 건넸다. 아버지, 대감나리께서 물이 보고 싶다는데 물을 그려넣지 그러세요. 아니 이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끼어드느냐? 최북은 박대감을 노려보았다. 박대감은 지금 개뿔도 모르는 그림에 대한 식견을 감추려는 듯 이것저것 얄팍한 지식을 끌어다 설을 풀고 있었다. 양반들은 모두 그랬다. 제법 괜찮은 그림을 들이대면 그들은 하나같이 헛다리를 짚었다. 그림의 진가도 모른 채 더 나은 것이 없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돈 몇 입 쥐어주며 못 이기는 척 그림을 가져갔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쓰잘데없다고 생각한 그림을 보면
악다귀처럼 달라붙어 극성을 부렸다. 생각지도 않은 거금을 쥐어주며 그림을 취하려 안달을 부렸다. 기가 막히고 배알이 틀렸지만 천박한 감시관을 나무라며 그림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같이 윽박지르고 심통을 부리며 위협했다. 언제 한번 골탕 먹이려 벼르고 별렸는데 용케도 박대감이 걸려든 것이다. 박대감이 그림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옥선의 뺨을 후려쳤다. 옥선이 볼을 싸주며 비틀비틀 평상 위에 주저앉았다. 최북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 불같은 화가 불끈 치솟아 올랐다.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길길이 날뛰었다. 평상 위에 있는 그림들을 갈기갈기 찢는가 하면 오두막 안에까지 들어가 세간살이를 닥치는 대로 부셔댔다. 평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찢어진 그림들을 바라보자 가슴 저 밑바닥에서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다. 안쓰러운 심사로 찢어진 그림들을 이리저리 끌어모아 맞추려 하자 이번엔 최북의 손등을 몽둥이로 후려쳤다. 박대감이 급기야 최북의 가슴 속에 불을 놓았다. 그림 하나 그려 밥 한 끼 얻어먹고 또 한 장 그려 술이나 처먹는 주제에 알량한 자존심은 살았어. 여봐라, 저놈 정신이 들게 다 때려 부셔라. 최북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 이리저리 휘둘러 보았다. 문득 화구통 안에 들어있는 송곳이 눈에 들어왔다. 최북은 예리한 송곳을 오른쪽 눈 가까이 가져가며 소리쳤다. 뭐냐? 너희들이 날 저버리느니 차라리 내 눈이 날 저버리게 하겠다. 최북이 번쩍하고 살기를 내뿜는 송곳으로 자신의 오른쪽 눈을 냅다 찔렀다. 맨드라미 꽃보다 더 붉은 피가 눈에서 뚝뚝 떨어졌다. 최북은 땅바닥에 산수화를 집어들어 선열이 낭자한 눈을 훔쳤다. 핏빛으로 얼룩진 산수화를 박대감의 발치에다 집어던지며 음산하게 웃었다. 아이고 이 화상아! 그래 눈은 왜 찌르고 이 난리냐? 세상이 보기 싫다. 거기다 사람 꼬락서니까지 거슬린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네놈 그림은 보기 싫지 않고 밥벌이로 그림을 그려온 내가 싫다. 단원 선생 말처럼 생각도 없이 사상도 없이 풍경만 베껴온 내 그림이 싫다. 세상과 사람이 안 보이면 이 못난 내 모습도 안 보이겠지. 그래 내가 내 눈을 저버렸다. 그런데 이 한쪽 눈이 또 보이지 않느냐. 그래, 이놈까지 저버려야 그림이 제대로 보이겠구나. 최북이 다시 송곳을 왼쪽 눈으로 가져가자 옥선이 와락 뛰어들며 냅다 고함을 질렀다. 박대감은 서슬퍼런 사리에 주눅이 들어 멈칫 서서 진저리를 쳤다. 새파랗게 질린 박대감은 엉금엉금 뒤로 물러나 사라져버렸다. 두 부녀는 그렇게 부둥켜 안은 채 소름을 꾸역꾸역 쏟아냈다. 아버지, 앞으로 그림은 어떻게 그리려고 눈을 찔러요? 저 천박한 놈들이 싫다. 내 그림을 몰라보는 이 더러운 세상이 싫어 그랬다. 옥선은 선열이 뿜어져 나오는 아비의 눈을 천으로 막으며 오열을 쏟았다. 최북은 옥선을 와락 부둥켜 안으며 꺼이 울음을 쏟았다. 먼 산 숲속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다. 부녀의 기구한 삶을 애도하듯 뻐꾸기 울음소리는 해질녘까지 이어졌다. 몇 날 며칠 곡기를 끊은 채 술로 온몸을 채웠다. 최북은 바랑을 메고 일어섰다. 방 안을 잠시 휘둘러 보았다. 새우잠을 자고 있는 옥선을 내려다보았다. 다리를 바로 펴주고 이불깃을 목까지 덮어주었다. 지금 떠나면 또 언제 볼지 몰라 한동안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가슴속에 고이 묻어두며 일어섰다. 검둥개가 자다 말고 일어나 꼬리를 흔들어댔다. 그림 속의 나그네는 집에 돌아오는데 자신은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두 발은 눈의 진창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동안 걷고 나니 무릎계의 알싸한 통증이 전해져 왔다. 등불 하나 없이 가없이 눈밭이 펼쳐져 있다. 어디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싸늘하고 핏기 없는 달이라도 휘영청 밝았으면 좋지 싶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구덩이에서 한 발을 빼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한 발이 눈밭에 파묻혀 알싸한 추위를 감내해야만 한다. 아예 두 발을 묻은 채 잠시 숨을 돌린다. 진창에 빠져 옴쭉달싹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같다는 생각에 비식 웃어본다. 문득 깊은 수렁에 아예 온몸을 맡겨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본다. 여기서 죽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정신줄을 바짝 쥐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세상에 남겨놓지 않은 것 같아 가물가물 꺼져가는 정신줄을 바짝 당겨본다. 이건 형벌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한다.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한 징벌이다.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엄벙덤벙 걸어온 그림 인생에 대한 혹독한 죄이고 벌이다. 문득 가없는 저쪽에서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등불이 깜박이며 말없는 말을 걸어온다. 당신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당신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 달려가 당신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신호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외딴 주막이었다. 늙수구레한 주모가 뜨끈뜨끈한 국밥 한 수를 말아왔다. 온기가 온몸에 퍼지자 그동안 밀렸던 잠이 와르르 쏟아졌다. 늙은 주모는 최북의 정체가 궁금한지 좀채 자리를 뜨지 않는다. 최북은 바랑을 열어 그림 뭉텅이를 꺼내 이것저것을 뒤적였다. 주모가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었다. 솜씨는 좋소만 혼이 없어 보이네. 안목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나도 옛날엔 한가락해서 좀 볼 줄 알지요.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을 누군가 보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온몸을 전율이 훑고 지나갔다. 지나가는 바람인 양 슬쩍 말문을 던져보았다. 혼이 없다는 말은 손끝 재주만 능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뭘 좀 아시네. 진정성이 없다 그 말이 왜다. 꼭 진정성이 있어야 하나요? 날 가르치던 옛 스승이 그러더이다. 진정성이 쌓이면 그게 진심이 되고 진심이 생기면 이게 내 진심이요 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너끈하게 그 진심을 알아본다고 했소. 그러니까 제 그림엔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손끝 재주로만 그리니까 진심이 없어 보이지. 진심이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면 진심이 생기게 된다오. 최북은 정신이 번쩍 들어 자세를 굳혀앉았다. 세상 이치의 도 같은 신선과 마주 앉아 선문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 마땅히 갈 곳이 없으면 여기 오래 묵어도 된다오. 주모가 밥상을 들고 방을 나갔다. 최북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주모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속마음까지 환히 꿰고 있었다. 그림을 손끝으로 그럴싸하게 그릴 줄만 알았지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에 사랑을 준 적이 없다는 자신의 흉허물을 환히 내다보고 있었다. 몇 달을 주모 곁에 머물러도 그림 한 점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 한 없던 진정성이 생길 리가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손끝 재주 하나로만 그렸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사랑의 진정성을 깨치지 못한 채 청맹관이로만 살아왔던 것이다.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헛것을 쫓아 여기까지 달려온 셈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무섬증이 확 끼쳐왔다. 부끄러움에 주모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다. 부끄러움에 견딜 수 없어 주막을 뛰쳐나왔다. 가다가 뒤돌아보니 주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꿈속을 걷다 신기루를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려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흐물흐물 쓰러졌다. 최북은 주막에서 정신없이 술을 퍼마셨다. 엊그제 여름이었는데 세월이 후딱 지나친 것 같았다. 바깥은 눈보라가 가득했다. 터벅터벅 하염없이 걸었다. 도성문은 이미 닫힌 지 오래였다. 웬 여인 하나가 성문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눈매 곱고 이마가 후원한 아내가 최북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성문 오른쪽 편에서 이단전이 걸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도 이단전은 조금 전의 거리만큼 뒤로 멀어져 있었다. 이번에는 남공철이 성문 오른쪽 편에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최북이 다가가도 남공철 역시 다가간 거리만큼 멀찍이 물러나 있었다. 이단전이 휙 다가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풍설야 귀인이 들려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필치와 선은 거친 듯 보이지만 그 속에 고요함이 깃들어 있지 않느냐 말이다. 젊은 날의 내 놈 그림은 표면으론 고요하게 보이지만 그 밑에 속은 아주 거칠었어. 남들 비위 맞추기 위해 그럴듯 부드럽게 그렸지만 그 속엔 세상에 대한 거친 반항이 잔뜩 깔려 있었어. 그런데 지금의 내 놈 그림은 그 반대란 말이다. 겉으론 세상에 대한 반항이 보이듯 거칠지만 그 속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다 이 말이거든. 그래 정신만 차리면 이런 명작이 나올 수 있다니까. 이번엔 남공철이 휙 다가와 나긋하게 속삭이고 저만치 물러났다. 선친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공철아, 내 생전에 아끼고 사랑한 예술가 한 분이 계셨다. 그 사람은 천한 신분에 주눅들어 술과 광기로 재능을 썩히고 있다. 그 사람은 오만방자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의 그림을 아끼고 이해하는 이 애비한테만큼은 살갑게 다가왔느니라. 후세의 이름을 떨칠 그분의 예술적 재능이 꺾이지 않도록 네가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모 월양이 슬픈 얼굴로 다가와 말한 뒤 저만치 스르륵 물러났다. 한 예술가에 대한 연민이고 동정이지요. 내가 그 사람 빈자리를 차지한다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의 불평불만을 오롯이 받아줄 수도 있겠구나.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어 술만 마시는 그 사람의 말벗이라도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곁에서 다그친다면 그 사람이 후대에 좋은 그림 몇 점은 남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연민과 동정이 나도 모르게 사랑으로 바뀌었나 보지요. 헛개비 노름만 같았다. 다가와서 말하고 다시 물러나고
물러나 크게 소리치고 또 이만큼 다가왔다. 최북은 차가운 성벽 돌담에 등을 붙인 채 중얼거렸다. 빈 산에 아무도 없구나. 물이 흐르고 꽃이 피듯 세월만 스쳐가고 있구나. 세상은 물이 흐르고 꽃이 피듯 봄날인데 나 혼자만 눈보라 겨울 속을 홀로 가고 있구나. 거기 누구 없소? 나 좀 보시오. 나 좀 보시오. 아무리 불러봐도 세상은 돌아앉아 묵묵부답이구나. 이 그림 어떻소이까? 이 그림 어떻소이까? 아무런 기척도 없이 모두 제 갈 길만 가는구나. 여보시오, 내가 지금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요? 내가 지금 세상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요? 빈 산에 아무도 없지만 조금만 눈여겨보면 날 볼 수 있을 것이오. 흐르는 물 보듯 피는 꽃 보듯 날 좀 봐주시오. 여기 사람 하나 있소이다. 여기 외로운 사람 하나 있소이다. 이튿날 저녁 어스름녘이었다. 행인 하나가 도성 밖을 지나치다가 눈구덩이에 쓰러져 있는 최북을 발견한 뒤 관가에 알렸다. 이단전을 비롯해 모두 모였다. 남공철이 시신 곁을 지키고 서 있다가 일행을 보자 쓸쓸하게 말했다. 그렇게 최북 선생은 술에 취한 채 눈보라 속에서 동사했습니다. 어느 주막에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다가 성문이 닫히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성곽 담벼락에 기대어 얼어 죽었습니다. 옥선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그저 하염없이 떠도는 길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드디어 그림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니면 풀지 못한 숙제처럼 회한에 젖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난 울분을 술과 광기 그리고 오만방자한 기이한 행동으로 세상에 반항하던 불우한 천재 화가가 이렇게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만을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행은 최북의 시신을 들것에 옮겨 실었다. 지천으로 쏟아지던 눈발이 그쳤다. 주위를 휘둘러 보던 남공철은 깜짝 놀랐다. 어느새 한겨울의 먼 산이 춘삼월의 푸른빛으로 변해 있었다. 기적이었다. 최북의 그림 공산무인도의 산처럼 푸른빛 풀들이 돋아나고 물 흐르는 소리가 산새들의 지저귀음과 어우러지고 있었다. 빈 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은 없는데 발자국 소리만 가득했다. 자기만 보는 환시인 양, 자신에게만 들리는 환청인 양 종잡을 수 없었다. 남공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모두 다 그렇게 느낀 듯했다. 어안이 벙벙한 채 모두 한마디씩 했다. 아니 이게 웬 조화인가? 한겨울에 봄풀이 돋아나고 나무들이 푸른 이파리를 달다니요. 꽃 피고 물 흐르는 풍경은 유정하거나 무정하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시 짓고 그림 그리는 이가 저 혼자 겨워할 따름이지요. 스스로 그러해서 자연이라 하지요. 저 빈산 무엇이 아쉬워 사람 손길을 기다리겠습니까? 칠칠이 이놈아, 투정하지 말고 허이허이 저승길이 나와서 들어라. 옥선과 월양이 빈산을 향해 팔을 저어 보이며 한마디씩 툭 던졌다. 아버지, 어서 저승길 드시지요. 꽃같이 어여쁜 우리 엄니가 마중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이나 실컷 하시구려. 갑자기 다시 엄동설한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다.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일행은 또 한 번 놀라 전전긍긍했다. 최북이 그렸던 그림 속의 소재들이 저마다의 형상과 몸짓으로 나타나 눈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최북의 시신이 누워있는 들것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들것의 거적을 들어올리며 최북이 스르르 일어섰다. 그것들을 데리고 빈 산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뒤엉키고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최북이 잠시 뒤돌아서며 환하게 웃었다. 반짝하고 세상이 잠시 환해진 듯했다.